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렇죠? 탐구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생명과학에 적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귀납적 탐구, 귀납적 탐구와 또 하나는 연역적 탐구.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과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적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귀납적 탐구는 일단은 탐구 주제를 하나 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많은 구체적 사례를 수집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구체적 사례 조사하고 관찰하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래서 구체적 사례나 자료를 수집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많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나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 일종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탐구 방법,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에서 뭐로 간다? 그렇지? 구체적인 많은 것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세포설인데, 이 세포설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생물 표본들을 현미경으로 막 관찰했단 말이야. 이 생물 표본들을 뭘 관찰해 봤겠어? 동물도 관찰해보고, 식물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균류도 관찰해보고, 원생생물도 관찰해보고, 세균도 관찰해보고, 다 해봤지. 그치? 다 해봤더니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더라? 세포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옛날 과학자들은 동물하고 식물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학, 식물을 하는 사람은 식물학, 동물과 식물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확대해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을 찾아낸 거야. 그 공통점이 바로 뭐야? 세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도 잘라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얘들도 세포로 되어 있더란 말이야. 세균들도 보니까 세포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뭐라 칭하고, 그렇죠? 생물이라 칭하고, 이런 모든 생물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세포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구체적 사례가 일반적인 한마디의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카로 박사가 가젤 영양 뜀뛰기라고 하는 행동 연구를 했다는데, 이게 귀납적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케냐의 밀림에서 피식과 포식 관계를 연구하던 카로 박사가 가젤 영양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하얀 엉덩이를 치켜드는 이상한 뜀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렇죠, 관찰. 이상하네. 원인이 뭘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카로 박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수의 가젤 영양들을 관찰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띠뛰기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항상 특정 조건이 형성된 걸 알았던 거지. 어때? 누가 나타날 때, 포식자가 나타날 때 얘네들이 띠뛰기를 하는구나. 많은 사례를 수집했겠죠. 포식자가 있을 때는 띠뛰기를 하더라. 포식자가 없을 때는 띠뛰기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많은 사례를 어떻게 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가젤 영양은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그걸 이용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 탐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가젤 영양의 엉덩이가 아주 이쁘네요. 하얀 털이 막 달려있군요.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다? 처음에는 관찰을 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관찰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규칙성을 발견한다. 이것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둡시다. 첫 번째, 이거는 실험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검증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거기서 어떤 일반적인 것을 끌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 과정이 없습니다. 요거 가설 설정 과정이 없어요. 그렇지? 요거 좀 자주 다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귀납적 탐구의 예는 뭐가 있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세포설. 이거는 귀납적 탐구의 예가 될 수 있도록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자, 생물이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관찰해. 그렇죠? 그래서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은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귀납적 탐구의 예들은 주로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귀납적 탐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귀납적 탐구하고는 반대예요. 귀납적 탐구는 구체적인 거로부터 일반적인 거를 끌어냈죠. 그쵸? 근데 얘는 일반적인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근데 내가 결론을 냈다. 이건 이렇다라고 해서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증거가 있어야 믿어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증 사실이 자꾸 쌓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론이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한번 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렇게 해요. 일단 뭔가를 봤더니 의문점이 생겼단 말이야. 의문점. 귀납적 탐구에서는 이 의문점이 생긴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무조건 수집하고 무조건 관찰하는 거지. 근데 이 연역적 탐구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려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정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본다. 그래서 잠정적 결론을 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잠정적 결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그런데 이 가설은 말 그대로 잠정적 결론이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가설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탐구라고 해. 또는 실험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탐구를 설계한 다음에 이 탐구를 수행하는 거지. 탐구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다. 그러면 이 잠정적 결론은 뭐가 되는가? 진짜 결론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세운 가설이 탐구 수행을 해봤더니 틀렸더라. 그럼 어떻게? 그러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탐구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탐구 수행의 검증 과정인데,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간다? 결론. 잠정적 결론이 뭘로 바뀐다? 진짜 결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탐구수행을 통해서 가설이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한다? 가설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가설을 뭐해?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역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짝 볼게요. 본문 보면 뭐 한다? 의문이 생기면 가설을 만들고, 그렇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결론을 도출한다. 근데 가설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한다?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또 탐구한다, 이거야. 그럼 내가 했던 가설이 맞았다. 근데 내 실험이 진짜 제대로 된 실험인지, 실험할 때 실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더 검증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다른 과학자들이 또 같은 실험을 또 해봅니다. 아니면 그 실험을 좀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실험으로 또 해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 가설이 점점 구체화되겠죠. 이 가설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확고한 이론이나 법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이런 탐구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됐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기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그거로부터 어떤 원리를 끌어낸다 라고 하는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일단 답을 정해놓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뭐해? 뭔가 문제를 인식했어. 그치? 원인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해보는 거야? 잠정적 결론을 내려봐.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게 뭐야? 대조 실험. 그죠? 꼭 해줘야 될 게 대조 실험. 그 다음에 변인 통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뭐 해본다? 분석해본다. 분석해봤더니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내가 가설 세웠던 거하고 일치하지가 않네? 그럼 가설이 틀렸구나. 어떻게 한다? 다시 가설 단계로 돌아와서 가설을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슨 탐구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근데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실험이 중요하겠지.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실험이 정말 신뢰성 있는 실험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실험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거야.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인, 별표 2개. 두 번째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이 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변인은 뭐야? 옆에 써 있죠? 실험의 조건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모든 변수들, 모든 조건들, 뭐 빛, 온도, 뭐 농도, 뭐 이런 수치들 있죠? 이런 조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변인에 해당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다음에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다른 말로 이 대조라는 거는 뭐 해본다는 거지?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보게 놔두고 이거를 비교해 본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비교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낼 때는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 기준이 되고, 실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것 말고 나머지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두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인 통제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변인과 대조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인. 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립변인, 또 하나는 종속변인이야.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실험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그 실험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독립변인은 다시 둘로 나눠. 하나는 뭐냐면 조작변인, 또 하나는 통제변인이 됩니다. 자, 조작변인은 뭐냐? 조작변인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야. 내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온도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게 온도가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가지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낮은 온도의 집단과 높은 온도의 집단,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조작해 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온도가 원인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고 싶은데, 온도 이외에 다른 조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온도 말고 다른 조건들은 우리가 조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는 한 가지 조건만 조작하고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겠지. 이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뭐하는? 유지하는 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야? 그게 바로 조작변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인, 내가 처음에 추정했던 원인, 이 추정 원인이 조작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제 변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시험에서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조작 변인. 이 실험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 변인을 가장 많이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조작 변인 찾아내기, 여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음 대조 실험 부분 한번 볼게요. 대조 실험에서는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을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조군, 그 다음에 실험군, 이렇게 둘로 항상 나눠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대조군은 어떤 거냐면 비교 기준이 돼요. 비교 기준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조작하지 않은 집단, 요게 대조군이 되고, 실험군은 비교 대상,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럼 요거 뭐가 돼? 변화시킨 집단. 그렇지? 조작한 집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 집단, B 집단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A 집단에는 바람을 주고 B 집단에는 바람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 그럼 뭐가 조작한 거니? 바람을 준 게 조작한 거지. 그러니까 바람을 준 집단이 뭐가 돼? 실험군이 되고, 그렇죠? 바람을 주지 않은 집단이 뭐가 돼?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영희가 탐구한 과정인데요. 이제 영희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보다 바람이 부는 날에 화분에 물이 더 빨리 마르는 것을 관찰했어. 그래서 궁금하네. 이게 뭐지?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됐어. 빛이 원인일 수도 있고, 온도가 원인일 수도 있고, 바람이 원인일 수도 있고, 등등등. 수없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변인,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독립변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영희는 생각을 해본 거지. 아마도 바람이 원인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식물의 증산작용이 증가해서 화분에 물이 더 빨리 마르는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람이 뭐가 돼? 원인이 되죠. 근데 어떤 원인이야?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원인이란 말이야. 이 변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물의 증산작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거 뭐지? 내가 예상한 결과에 해당하겠죠? 그렇지? 결과. 그럼 이 결과가 무슨 변인이 됩니까? 그렇죠. 이 결과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뭘 보면, 그렇지? 가설을 보면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조작 변인이 무엇인지, 종속 변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렇게 탐구를 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넣은 20개의 시험관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아래쪽에 보면 10개의 시험관은 선풍기를 틀어줬어.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시험관은 그대로 두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여기 왼쪽에 요 시험관 10개 있죠? 시험관 10개는 바람을 줬고, 그쵸? 요 나머지 10개는 바람을 안 준 거지. 그렇겠죠? 그러면 바람을 주고 안 주고, 그렇죠? 바람을 주었다 안 주었다. 이게 바로 무슨 변인이 된다? 이게 바로 조작 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변인이 원인이 이거 한 가지냐? 나는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람만 뭐 했어? 조작했어. 나머지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무슨 변인이라고 한다 그랬지?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일단 물의 양은 어땠어? 똑같이. 그쵸? 그 다음에
잎의 개수 어땠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 다음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기름을 떨어뜨렸는데 기름의 양도 어땠어? 같은 양.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 다 똑같이 소음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어땠습니까? 똑같았고요. 습도도 똑같았죠. 그렇지?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변인들은 무슨 변인이 되는 걸까? 그렇죠? 통제해 주어야 하는 변인. 자, 바로 통제 변인이 되는 겁니다. 통제 변인. 이해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잘 나눠서 실험할 때 정밀하게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변인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행위. 이거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변인을 어떻게 정밀하게 통제하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통제 변인과 변인 통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통제 변인은 통제해 주어야 하는 변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변인 통제는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렇지? 선풍기를 틀어준 쪽이 그대로 둔 쪽보다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감소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결과? 물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물이 감소한 정도. 요게 바로 무슨 변인이 되는 거야? 결과에 해당하니까 이게 바로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변인 찾기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요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요게 지금 대조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실험군이고 어느 게 대조군인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대조군은 비교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험군은 비교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은 변화시키지 않고 조작하지 않은 거야.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작하지 않은 게 어떤 거야? 선풍기 안 틀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조작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선풍기 안 틀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준 집단이 조작한 집단이야. 이렇게. 그러면 조작하지 않은 집단이 무슨 군? 그렇죠. 요게 비교 기준이 되는 대조군 되고, 그 다음에 조작한 집단 요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 얘는 무슨 군? 실험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변인을 찾아내라. 뭐 찾아내라? 조작 변인이 뭔지, 통제 변인이 뭔지. 자, 원인 중에서 조작하는 거, 조작 변인.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 통제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은 뭐다? 결과에 있다. 그렇지? 결과가 종속 변인이다. 다음,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아라. 네. 조작하지 않은 것, 무엇이다? 대조군이다. 비교 기준이니까. 조작한 것, 실험군이다. 비교 대상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도 했을 건데, 그치? 할 때마다 헷갈리죠?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잘 공부해 두고 문제도 한번 잘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실험인데, 자, 배양 접시의 푸른 곰팡이 주변 세균이 증식을 하지 않았어.
이상하네. 의문점이 생겼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세균 배양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대조군이 되고 하나는 실험군이 되겠지. 그럼 뭐가 대조군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작하지 않은 거, 푸른 곰팡이를 뭐한 거, 집어넣지 않은 것, 이게 대조군이 되겠지.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집어넣은 것, 그것이 뭐야? 그게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한 게 비교 기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게 비교 대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대조군에서는 세균이 잘 자랐겠죠. 그렇지, 세균이 잘 자랐고, 그 다음에 실험군에서는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뭐 했구나? 세균을 죽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뭘까? 여기서 조작 변이는, 그렇죠,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되는 겁니다. 푸른 곰팡이 접종 유무. 통제 변이는요, 나머지 전부죠. 그렇지? 나머지 모든 조건 이렇게 되고, 종속 변이는 뭐지? 결과지. 어떤 결과야? 세균이 증식했는지 안 했는지잖아. 그래서 세균 증식 여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지? 조작한 거 뭐야? 푸른 곰팡이 접종 조작했으니까 실험군,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음, 조작 안 했으니까 대조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건 사례 2입니다.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입니다. 파스테르가 닭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뭐였어? 백신을 주사한 양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죠? 이렇게 나눠보면 백신 주사가 뭐가 돼? 조작병이 되고, 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가 저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조작 안 했어,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어, 조작하지 않았어, 비교 기준 대조군 되는 거고, 그 다음 조작했어, 백신을 주사했어, 그쵸? 요건 뭐야? 비교 대상, 실험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뭐가 조작변이 되는 거야? 백신 주사 여부, 이게 뭐가 돼?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 탄저병균은 어때요? 실험군과 대조군에 똑같이 투여했죠? 그렇죠? 요건 무슨 변인이 돼? 요거는 통제 변인이 되는 겁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한쪽엔 탄저병균 많이 넣고 한쪽에는 탄저병균 적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종속 변이는 뭡니까? 탄저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렇죠? 탄저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여부, 이게 종속 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변인 찾기하고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 찾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해두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로 박사 연구에서는 가젤 영양의 행동에 대한 여러 관찰 사례로부터 얻은 규칙성을 토대로 가젤 영양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뜀뛰기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귀납적 지식, 그죠? 귀납법을 사용해서, 귀납적 탐구를 사용해서 얻은 결론, 우리 귀납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기도 해? 가설을 세우는 단계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가설을 세워서 이걸 검증하면 맨 처음에 뭐 하고 귀납적 탐구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결론이 가설이 되어서 다시 검증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연역적 탐구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귀납적 탐구하고 연역적 탐구는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 아랫부분을 보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혼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뭐 하기도 한다? 변형하기도 합니다. 이 탐구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결론, 그 다음에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귀납법도 쓰고, 그 다음에 이 귀납법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또 연역법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연역법을 통해서 나온 그 결론을 어떻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또 수집할 거 아니야. 또 귀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관에 따라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죠? 머릿속에서 출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위에 탐구 과정을 보면 탐구 사례 조사하기.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업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인의 진화론, 두 번째가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 세 번째는 로렌츠의 각인 이론, 네 번째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 여러분들 요거 좀 자세히 조사해 보면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 이거 우리 같이 해볼 수 없겠지만 우리 계약하고 대면 수업하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이 좀 길었죠. 그렇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